제 인생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게 된 날부터 저는 매일 밤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말해야 할까? 그냥 묻어야 할까? 결국 저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게 맞는 선택이었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는 올해 74입니다. 손등을 보면 핏줄이 다 보여요. 언제부턴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웃어요. 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살았을 뿐입니다. 남편은 일찍 죽었어요. 아들이 6살 때였습니다. 교통사고였지요. 그때부터 저는 혼자였습니다. 친정도 없고 시댁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손이 있으니까요. 아들은 말이 늦은 아이였어요. 또래보다 한참 늦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했지요. 병원에 데려가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 갔어요. 무서웠습니다. 뭔가 진단을 받으면 그게 진짜가 될 것 같았어요. 그냥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말을 할 거라고 믿었어요. 다행히 아들은 4살에 말을 시작했습니다. 느렸지만 했어요. 저는 그것만으로 고마웠습니다. 학교는 겨우 보냈어요. 공부는 못했지만 착했습니다. 말썽도 안 부렸어요. 그게 저는 다행이었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다녔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지요. 아들이 35이 됐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혼자 살겠구나. 결혼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건강하게 조용히 살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에 아들이 말했어요.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줄 몰랐거든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회사 선배가 소개해줬다고 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우리 아들은 순하고 사람을 잘 믿습니다. 그게 때로는 위험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해 보였거든요. 몇 달 후에 그 사람을 데려왔어요.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어요. 불편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웃고 있었어요. 아주 환하게. 너무 환했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착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인사를 정중하게 했어요. 선물도 가져왔어요. 고급스러운 한과였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면서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서 골랐다고 말했어요. 점심을 먹을 때도 며느리는 제 그릇에 반찬을 덜어줬습니다. 계속요. 저는 배가 불렀지만 먹었어요. 며느리가 권하니까요. 아들은 옆에서 조용히 먹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 그릇에는 반찬을 안 덜어줬어요. 저만 챙겼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차를 마셨어요. 며느리가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불편한 데는 없으시냐고, 필요한 건 없으시냐고. 저는 대답했어요. 다 괜찮다고. 며느리는 제 말을 잘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너무 잘 들었어요. 저녁 때쯤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베란다로 나가서 받았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빨랐어요. 통화를 끝내고 들어왔을 때 며느리는 다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까 전화할 때랑 목소리가 달랐어요. 저는 누구였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친구라고 했어요. 그날 며느리가 돌아간 후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떠냐고. 저는 좋은 사람 같다고 했어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자려는데 자꾸 생각이 났어요.
며느리 전화 받을 때 목소리 너무 달랐어요. 며칠 후에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결혼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저는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언제 하냐고 물었더니 석 달 후라고 했어요. 준비할 게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아들이 며느리 친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경기도에 산다고, 농사를 지으신다고, 저는 언제 한번 인사드리러 가야겠다고 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뵙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저는 그러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편찮으시면 병원은 다니시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자세히 물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예식장을 예약하고 한복을 맞추고 하객 명단을 정리했습니다. 며느리 쪽 하객 명단을 받았어요. 5명이었습니다. 친구들이라고 했어요. 가족은 없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친척은 안 오시냐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친척이 없다고. 부모님도 못 오신다고. 저는 그렇구나 했어요. 그런데 마음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결혼식에 친정 식구가 한 명도 없다는 게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할 게 많았어요. 혼주 한복도 맞춰야 하고 하객 명단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아들이 서류 봉투를 가져왔어요. 혼인신고 서류라고 했습니다. 식 끝나고 바로 구청에 제출하려고 미리 작성해뒀다고 했어요. 저한테 확인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주소랑 이름이 맞는지. 저는 받아서 봤어요. 아들 이름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맞았어요. 그 아래 며느리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다가 멈췄어요. 며느리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이상했습니다. 생년월일이었는데 며느리가 말했던 것과 달랐어요. 며느리는 분명 83년생이라고 했습니다. 아들보다 3살 어리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서류에는 78년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5살이 많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봤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78년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한테 며느리 나이가 몇이냐고 물었어요. 아들은 39이라고 83년생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여줬어요. 여기 78년이라고 적혀 있다고. 아들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그 자리에서 아들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가 이게 맞냐고 물었어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아들이 말했어요. 78년생이라고 적혀 있다고.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후에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 그거 실수로 잘못 쓴 것 같다고. 고쳐서 다시 쓰겠다고. 아들은 알겠다고 말하곤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아들을 봤어요. 아들도 저를 봤습니다. 아들 얼굴에 의심이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나이를 속일 이유가 뭘까? 다음 날 저는 아들네 집에 갔어요. 며느리가 없을 때를 골라서요. 책상 위에 서류가 있었습니다. 보험 서류였어요. 저는 봤습니다. 아들 명의로 된 보험이었어요. 수령이는 며느리였습니다. 가입 날짜를 봤어요. 한 달 전이었습니다. 금액은 5천만 원이었어요.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어요. 통장이 있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봤어요. 매달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씩 현금 인출이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제 이름으로 된 내역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용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런 돈 받은 적 없습니다. 서랍을 닫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생각했습니다. 나이도 속이고 돈도 빼가고
보험도 자기 이름으로 하고 이 결혼을 그냥 진행해도 되는 걸까? 결혼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며느리가 고친 서류를 가져왔어요. 이번엔 83년생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체가 처음 쓴 것과 달랐습니다. 저는 서류를 아들한테 돌려줬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봤어요. 결혼식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어요. 하객도 20명 남짓. 조촐했습니다. 저는 한복을 입고 혼주석에 앉았어요. 아들은 단 위에 서 있었고 며느리는 옆에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웃고 있었어요. 환하게. 식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자 목소리가 울렸고 음악이 흘렀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생각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하면 어떻게 될까? 며느리가 나이를 속였다고, 돈을 빼갔다고, 보험을 자기 이름으로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들은 망신을 당할 거예요. 하객들 앞에서 며느리는 부인할 거예요. 아니면 변명을 할 거고요.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식은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식이 끝나고 패백 시간이 됐어요.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저 셋이었어요. 상을 차렸습니다. 절 받을 준비였어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패백은 안 받겠다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멈췄어요. 아들도 저를 봤습니다. 아들이 왜냐고 물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혼인신고 서류가 들어있는 봉투였어요. 원래는 식 끝나고 구청에 제출하기로 했었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맡겼거든요. 저는 그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한테 달라는 듯이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왜 그러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겠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돈도 빼갔고 보험도 당신 이름으로 했더군요. 며느리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오해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해가 아니라고 내가 다 봤다고 말했죠. 아들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들을 봤어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에 하객 몇 명이 있었고 저를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냥 걸었습니다. 예식장을 나와 택시를 불러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한복을 벗고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 그렇게 있었어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계속 울렸죠. 이번에는 며느리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었지만 저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문을 여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며느리는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한참 말이 없다가 아들이 엄마가 맞아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며느리가 인정했다고. 나이도 속였고 다른 것도 숨긴 게 있다고. 돈이 필요했다고. 저는 며느리는 지하금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모르겠다고. 그냥 갔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은 울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함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연락도 없었고 전화도 안 받았어요.
아들은 며느리 친구들한테도 물어봤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도 모른다고 했답니다. 아들은 회사에 복귀했어요.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아무도 안 물어봤다고 했어요. 다들 눈치만 보더랍니다. 동네에서는 소문이 났습니다.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는 안 했다고, 신부가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고, 며느리가 어디 갔냐고. 저는 잘 모르겠다고만 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들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지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저녁 먹으러 집에 왔어요. 요즘 자주 와요. 전보다 더 자주 밥을 차렸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어요. 둘이 마주 앉아서 먹었습니다. 아들이 한참 먹다가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저는 뭐가 고맙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그냥이요 하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셨습니다. 아들이 설거지를 했어요.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도 아들이 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서 아들 뒷모습을 봤어요. 설거지하는 모습이 예전이랑 똑같았습니다. 변한 게 없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공장에 다녀요. 월급 받아서 저한테 생활비를 줍니다. 예전처럼요. 가끔 저녁을 같이 먹고 주말에는 같이 시장도 갑니다. 요즘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요.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집에 와서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어요. 평범한 하루를 삽니다. 가끔 생각해요. 그때 제가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고요. 결혼식을 아예 막았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며느리를 믿고 그냥 진행했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결과는 똑같았을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어차피 떠났을 거예요. 아들은 어차피 상처받았을 겁니다. 다만 저는 이것 하나는 지켰습니다. 아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 법적으로 부부가 되지 않은 것, 재산이 넘어가지 않은 것, 아들이 사람들 앞에서 더 큰 망신을 당하지 않은 것, 그건 막았어요. 아들은 지금도 성실하게 삽니다. 말은 여전히 적어요. 그래도 가끔 웃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농담을 하면 피식 웃어요. 그 모습을 보면 저는 안심이 됩니다. 그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74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어요. 손도 예전만 못하고 허리도 아픕니다. 그래도 아직은 혼자 살만해요. 다만 이것만은 알아요. 인생에서 모든 걸 지킬 수는 없다는 것. 그래도 지켜낼 수 있는 것 하나는 있다는 것. 저는 그걸 지켰습니다. 아들의 평범한 내일을. 그것만으로도 저는 괜찮습니다.